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가스 시설에도 무자비한 폭격을 가하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파편이 널브러진 주택가 사이로 군인들이 러시아 국기를 펼쳐 보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정착지 2곳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겨울 난방의 생명줄이었던 우크라이나의 가스관에도 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스를 수출하는 경로였던 만큼 그간 공격을 자제해왔지만 올 초 운송 계약이 끝나면서 보호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최대 국영 가스 기업 시설은 수차례 공격으로 가스 생산의 60%가 중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겨울을 목전에 둔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스와 가스 협정을 맺고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계약을 이행할 전망입니다. Які ми підготували на цю зиму, щоб забезпечити Україну газом. І ми зможемо отримати енергетику зі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Ми вдячні. 우크라이나의 드론 미사일 반격으로 중단됐던 러시아 최대 원유 항만은 이틀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국제 유가가 2% 넘게 급등하기도 했지만 수출이 재개되며 공급 우려를 덜었습니다. 한편 전쟁 4년차 러시아는 추가적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에 나섰습니다. 내년 1월부터 부가세를 2% 더 올려 최대 약 18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튀르키예 액화 석유가스 LPG 운반 선박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인도인 순례자들을 태운 버스가 유조차와 충돌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대형 선박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습을 이어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에 정박해 있던 튀르키예의 가스 운반선을 타격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미리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국경 너머 루마니아 주민들까지 혼비백산했습니다. 어두운 밤, 차량이 맹렬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인도인 순례객 등 46명이 탄 버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 메디나 인근에서 유조차와 충돌해 승객 45명이 숨졌습니다. 사우디 당국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도난 사건에 이어 틱토커들이 자작 그림을 몰래 걸어 보안 논란이 커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번에는 안전 문제로 전시실 일부를 닫았습니다. 2층 직원 사무실 바닥에서 취약점이 발견돼 정확한 진단과 공사를 위해 도자기 전시관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Continuons à acquérir, continuons à améliorer l'offre muséographique, mais la priorité des priorités aujourd'hui doit être la rénovation du musée, la modernisation de ses infrastructures en matière d'incendie, en matière de sécurité, en matière de sûreté.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는 나흘 넘게 폭우가 내려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기준 지난 닷새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지역의 강수량은 71.6mm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When it gets extreme, yeah, we'll go ahead and leave. 올해 초 대형 산불로 집안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 등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4명이 사망하고 발전소의 전기 생산도 중단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지역 사회로부터 전력과 물, 난방을 빼앗았고 중요 기반 시설을 파괴했으며 철도망을 부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동부 드니프로에서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에 9층 건물이 부서지면서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북쪽의 하르키우에서도 에너지 기업 직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업체 센트레 에르고는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받았고 이에 전력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산업복합기업단지와 우크라이나 군작전을 지원하는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다시 2022년 2월에 시작이 됐네요. 네, 벌써 그렇습니다. 네 번째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이제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가스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또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국영가스회사의 나프토가스의 천연가스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 가스 생산 60%가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추위에 떨게 예. 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주로 전력망을 공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가스 기반 시설을 공격하게 된 건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지나가는 가스관을 이용해서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했었는데요. 예. 계약 기간이 이번 1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스관을 공격하더라도 러시아가 타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스관을 공격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사실 그 난방을 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난방 취사 거의 대부분을 가스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 단지는 거의 80% 이상이 가스에 난방을 의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더욱더 가스관을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가스관들이 옛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깔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 그리고 미국 쪽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와 가스 공급 체결했습니다. 전체는 아니긴 합니다만 일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 쪽에서는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가스 공급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가스 이외 난방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고 예. 이제 전력 공급도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미 전력 기반 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설령 전력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가스를 수입하는 쪽으로 우크라이나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예,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공격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러시아 매체도 이 철로 이용에 차질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했지만 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상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 어딜 공격을 하고 나면 그래 공격 받은 건 맞아.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 타격이 별로 그러게요. 없었어. 이제 이런 예.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크라이나가 이 철로를 폭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 철로를 이용해서 러시아 쪽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하바롭스크 지역에 대규모 폭발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북한에서 조달되는 무기, 탄약을 러시아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예.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길이가 무려 9,000km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철로를 이용해서 북한이 무기를 공급하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쪽 주장은 7월 달까지 북한이 러시아 쪽에 무려 650만 발의 포탄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예. 포탄뿐만 아니라 로켓,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사실상 러시아군의 이 탄약 공급을 북한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겨울철 앞두고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 자금줄을 겨냥해서 석유 저장고를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이른바 재래식 무기를 북한이 계속 러시아에 맞아요. 공급하는 상황이었군요. 군인들도 보내는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네. 예.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단 어쨌든 지금 전쟁 막는 거에 급급한데 네. 측근들은 비리 때문에 뭐 논란이 또 있어요. 네, 이런 거 보면 참 그 정권을 잡으면 다들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나?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대형 에너지 기업들의 비리가 불거졌는데요. 예. 거기에 현직 장관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비리 사건의 중심에는 세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자력 기업인 에네르고 아톰이 관련돼 있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최대 수력 발전소인 우르크 히드로 에네르고가 역시 관련돼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석유가스 국영기업인 나프토가즈 이 관련 인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에네르고 아톰을 둘러싼 1억 달러 규모의 비리 사건을 조사하던 과중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업 동료이자 최측근인 티무르 민디치가 주범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에너지 분야 모든 기업을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재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사를 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 민디치와 관련돼서 현직 장관 그리고 이전 장관까지 포함이 돼서 결국은 다 해직을 시켰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공습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겨울철 앞두고 지금 가스 기반 시설이 공격받고 있는데 그 가스 시설이 바로 여기 비리에 연루가 돼 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분노도 점점 심해졌고 거기에다가 대외적으로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은 좀 지원을 줄이고 싶어 하긴 합니다만 유럽은 사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당사국이기 때문에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당사국에서 이렇게 비리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요. 유럽 국가들도 과연 이런 나라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냐라는 의문이 나오는 거고요. 그나마 폴란드가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폴란드 총리마저도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유럽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겠냐라면서 반드시 확실하게 문제 해결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도 사실 재정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당사자가 잘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런 식이라면은 도와줄 마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편 최근 네팔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번지던 이 Z세대 주도의 반정부 시위가 이번에는 멕시코에서 열렸습니다. 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하던데 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15일날 멕시코시티에서 수천 명의 참여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예. 이유는 다 비슷합니다. 부정부패 그리고 특히 멕시코는 폭력 범죄가 너무나 급증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Z세대가 주도를 한 것이 맞고요. 이런 가운데 야당 성향의 중장년층도 가세하면서 거의 모든 연령대가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멕시코시티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지면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체류탄을 사용하면서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120명 부상자가 나왔는데 경찰 주장은 부상자 100명은 경찰이라고 밝혔고요. 네. 20명 정도가 지금 체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멕시코시티뿐만 아니라 주요 다른 도시들도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과격하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멕시코에서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사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미초아칸 주에 있는 우르판시에서 시장인 만소 시장이 총격으로 사망했는데요. 네. 이 만소 시장이 평소에도 마약 카르텔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었고요. 결국 총격으로 길에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예. 멕시코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가 사용한 그 총기가 지역의 범죄 조직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고요.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6월 달에도 시장에 사망한 적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지역 시장이 사망한 적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 만소 시장과 인터뷰한 언론인도 예.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예, 정말 공직자들이 마약 조직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네.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긴 건데 그러면 지금 멕시코 정부가 이 마약 조직 소탕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중남미 국가들은 다 마약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마약 조직들이 워낙 세력이 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군대와 공권력을 동원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는 나라들이 있고 멕시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멕시코는 물론 이제 마약 단속을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마약 범죄가 벌어진 이유가 빈부격차 때문에 마약 조직들이 지역에 침투해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이제 연락책으로 쓰고 이제 거길 지원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마약 조직이 번성한다고 보고 일단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제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건데 만소 시장처럼 범죄 조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들이 타깃이 되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건데요. 예. 일단 슈엔바움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물론 그 정책은 알겠지만 강력하게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엔바움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르면서 좀 강경 대응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멕시코 정부도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는 이유가 마약 카르텔이 거의 군대 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자금도 막대합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 곳곳에 자금줄을 대면서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약 조직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이 마약 조직들이 또 자신들의 무력을 이용해서 거의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예. 무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악순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멕시코 정부는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서 마약 조직을 좀 근절하겠다는 건데 이게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은 떨어지긴 하는데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들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멕시코 정부는 사실 허그스 노블리스, 그러니까 이제 포용한다. 예. 총알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고 또 공직자들이 희생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분노도 점점 커지면서 결국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 상황.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카리브해에서 마약선에 대한 그 군사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네.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네요, 지금이. 네. 또 얼마 전에 그 CIA가 비밀 작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걸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련 발언하고 있습니다. 14일에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없지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했고요.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결심을 했다. 그리고 이 얘기인즉슨 미국 언론들은 결국 미국이 군사작전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해상에서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선박들이 마약을 운반한다고 보고 있고 그 선박들을 공격하고 격침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핵 추진 항공모함 선단을 파견하면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은요. 백악관 행정부가 15일 날 백악관에서 주요 인사들을 모아두고 비공개회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군사작전 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군사작전이 쉽게 실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사실 설령 마두로 대통령 축출한다고 하더라도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CNN 방송은 현재 마두로 정권을 군사적으로 무너뜨릴 만한 전력을 미국이 충분히 확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 작전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권만 교체되지 인물은 비슷할 거다. 어쩌면은 더 강력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예.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설령 마두로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혼란이 가중되면서 미국의 지원, 군사력이 장기간 동안 투입될 거기 때문에 이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미국은 이제 외국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다. 이건 사실 외국 문제 직접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 국내적으로도 부담이 될 거다. 그래서 사실 군사작전을 실제 한다기보다는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 소문이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마두로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네. 마두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게 거의 뭐 받아들이지 않나 보죠. 뭐 노래까지 부르고 있다던데요. 네, 예. 그 틱톡과 텔레그램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그 이매진이라는 그 돈네론의 노래를 예. 불렀는데요. Imagine all the people 뭐 이런 맞아요. 거. 그러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예. 말하면서 모든 세상이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입지를 과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백악관에서 만날 인사에 좀 관심이 모이고 네. 있습니다.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인데 이 공식적으로는 국가 원수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빈급 대우를 준비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사실 그 실제 권력은 빈살만 왕세자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이 맞고요. 국가 원수는 그의 아버지인 알 사우드 국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대신해서 그렇죠. 직접 왔다 이런 예.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국가 원수는 아닌데요. 예. 백악관에서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뭐 환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여러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이스트룸에서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만찬 그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블랙 타이인데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턱시도를 입어야 되고요. 네. 여성들은 이브닝 드레스 입는 굉장히 격식이 갖춰진 만찬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참석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가 CEO들도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식 만찬에 대해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국제적인 왕따로 비난받던 빈살만 왕세자의 실추된 명예를 미국이 다시 올려주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약간 좀 비판하듯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사실 사우디가 그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기고하던 자말 카시쿠지, 그러니까 이 사람 반체제 인사거든요. 이 사람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근데 그 사건의 배후에 바로 빈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사우디를 인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제적으로 왕따를 시키겠다 말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미국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중동을 가면서 사우디를 방문했으니까 민주당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였고요. 심지어 1,4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도 체결했고 트럼프 일가들이 이 사우디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챙기면서 인권 문제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업과 어떤 두 나라 간의 관계 이것만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 제레드 쿠시너의 사업 파트너가 바로 빈살만 왕세자라고 하니까 그만큼 관계가 돈독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좀 합류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이 관계를 정상화하는 협정인데요. 지금 사우디가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사우디 측에서는 미국의 F-35 전투기 수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사우디가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좀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교황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레오 14세 교황, 미국 영화계 스타들을 연말에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15일 날 그 교황청에서 만났는데요. 케이트 블란쳇, 모니카 벨루치. 사실 모니카 벨루치는 저희 세대 정말 절세 미녀라고 통했던 인물인데 물론 지금은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절세 미녀라는 표현도 오랜만입니다. 절세 미녀. 네, 스파이크 리 감독도 왔습니다. 교황이 영화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영화는 모두를 위한 모두가 접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방식의 대중 예술이라고 말하면서 진정성 있는 영화는 위로를 건넬 뿐만 아니라 도전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은 동네에서 영화관이 점점 사라지는 것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데 협력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들 사실 뭐 짧은 영상만 보고 알고리즘 때문에 보는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예술은 가능한 것을 다 열어준다면서 느리지만 또 침묵하지만 그래도 다르다는 걸 좀 지키면서 영화를 꼭 계속 만들어 달라고 말했고요. 스파이크 리 감독이 약간 좀 재치가 있고 유머러스하거든요. 그래서 레오 14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의 이름과 등번호 14번을 찍어서 미국 NBA 뉴욕 닉스 유니폼을 교황에게 선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고요. 근데 사실 이전에 프란시스코 교황도 그 예술인을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코난 오브라이언 그리고 지미 펠런 같은 미국 코미디언 초청을 해서 유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교황 그럼 굉장히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교황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꼽았는데요. 멋진 인생,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보통 사람들, 인생은 아름다워. 이 네 편의 영화가 정말 자기가 좋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멋진 인생이 종로구에 있는 한 극장에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재개봉하는데요. 이 영화가 1946년에 만들어졌고요.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잘 보는 고전적인 영화라고 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앤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